조건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더 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 조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이 명제가 참이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짓인 명제는 어떤 식으로 보통 찾아내냐면 발례를 기준으로 찾아내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P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참이 되는 애가 있고 거짓이 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참과 거짓을 따질 때 거짓은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서 발례를 내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발례를 만든다는 건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짓인 명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도 거짓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도 거짓이란 말이에요. 얘도 여기가 발례, 이 전체가 발례, 여기도 발례. 괜찮죠? 거짓인 모양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참이라면은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참이라는 거는 여기 Q라는 집합이 있고 P라는 집합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정과 결론이 있을 때 결론이 가정에 있는 원소들, 그러니까 결론이 가정을 포함한다면 우리는 참인명제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인명제구나 충분조건, 거짓이구나 필요조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거짓인 명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우리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은 얘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얘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거짓의 명제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무슨 조건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문제들에서는 요거와 요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가정과 결혼의 입장으로 따졌을 때 가정이 오히려 더 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제를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따져서 요거에 된다면 참이 되는 거니까 충분조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포함하지 않는 상황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 중에 어떤 조건이냐라고 물어본 문제는 전부 다 요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필요조건, 충분조건에서 이거 거짓인데? 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순간, 발례를 들 수 있는 순간 우리는 필요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또 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역을 해봤을 때도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인데 역도 참이야. 뒤집었는데도 참이 되려면 가정과 결론의 집합 사이즈가 같아야지만 우리는 역으로 만들었을 때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필요조건도 만족하고 충분조건도 만족해서 필요 충분조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역은 안 돼. 그러면 결론이 원래 그냥 더 컸던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충분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충분이냐 충분이냐 필요냐 라는 거는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거 맞는 말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가정의 집합과 결론의 집합을 따로따로 만들어 보았을 때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고 요걸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우리는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거짓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진다 하면 무조건 필요해요. 아시겠죠? 집합의 사이즈를 따졌을 때 가정에서 발례를 들 수 있는 한 개라도 보이면 무조건 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필요조건, 충분조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봅시다. 113번. 어떤 조건인지를 판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P라는 애는 2007부터 2020이고 Q라는 애는 2008부터 2009다. 그럼 P라는 애가 2017에서 2020이고 Q라는 애가
2008에서 2018에서 2019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의 집합을 따로따로 비교해 봤을 때 가정이 더 큰 집합이구나. 그러면 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걸 만족하는 x값이 1이죠.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x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랑 1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집합의 사이즈로 따졌을 때는 이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 115번.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딱 삼각형 말고 사각형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큰 사각형 안에 한 변만 평행하게 만들어서 사다리꼴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다리꼴은 사각형이긴 사각형인데 어떤 한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각형보다 좀 작은 느낌의 사각형입니다.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사다리꼴에서 한 변을 더 평행하게 만들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평행사변형들 중에 또 어떤 특징 있는 애들을 찾아봤는데 네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중에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사각형은 마름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름모, 직사각형. 그럼 마름모와 직사각형을 전부 다 만족하는 건 정사각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집합의 사이즈를 봤을 때 자, 사다리꼴은 정사각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하면 가정과 결론의 집합을 따졌을 때 결론이 더 커야지 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맞다고. 왜냐하면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보다 좀 더 작은 집합일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정사각형이 더 큰 집합이니까 평행사변형이 더 큰 집합이니까 정사각형을 포함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의 다양성, 그러니까 특징이 많다고 해서 포함을 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만족하는 사각형의 그 종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성질이 많다고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정삼각형이라는 건 이등변 삼각형들 중에 한 변을 더 가깝게, 한 변을 더 똑같게 만들어서 세 변까지 같아지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을 만족하는 것들 중에 좀 더 작은 모양으로 얘네들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정삼각형이라고 하자. 이렇게. 더 작은 집합이겠죠. 집합으로 따졌을 때. 만족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지만 괜찮습니까? 이등변 삼각형보다 큰 사이즈의 집합은 아니다 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특징들이 많다고 해서 더 큰 집합은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따졌을 때 결론이 더 큰 집합이 되는 겁니다. 일단 괜찮나요? 그 다음에 2번 A 교집합 B는 A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는 뭐예요? A 교집합 B는 A다. 누가 누구를 포함합니까? A랑 B랑 교집합을 했을 때 A가 나오면 B가 A를 포함하게 되죠. B가 더 큰 집합이니까 교집합을 했을 때 A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가정과 결론이 같은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P로 충분히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P는 Q이다 해보니까 되네, Q는 P이다 해보니까 되네,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다. 그냥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로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뭐 나머지도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17번. 자, 여기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닐 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필요 조건도 만족하고 충분 조건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필요 조건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집합으로 따졌을 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집합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충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충분, 여기가 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필요 충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집합으로 따졌을 때. 그럼 필요 충분이라는 건 당연히 필요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필요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닐 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을 뺀 순수한 필요 조건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그냥 필요 조건인 것은 이라고 문제를 냈었는데 수능에서 이게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수능 시험 치는 애들이 자기네들 점수 깎이는 게 싫어가지고 틀린 애들이 필요 충분 조건은 필요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거 따져가지고 걔네들이 이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닐 때라고 이제 문장 구조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필요 조건을 만족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not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은 집합과 집합 사이즈 뭐 비교해봤을 때 이 집합이 이 집합보다 더 큰 거예요.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큰 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P는 1번 영역만 해당이 되고 Q는 1번하고 2번 영역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럼 P와 Q 사이의 관계로 따지면은 Q가 더 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 가지고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거 맞는 말이고요. Q가 P를 포함하는 거니까 P에서 Q를 차집합하면 모든 원소가 다 겹쳐서 빠져버리죠. 그래서 공집합 되는 거. P랑 Q랑 합집합을 하면 우리가 Q가 P를 포함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Q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얘는 공집합 안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Q 차집합 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P가 1번 영역에 해당하고 Q가 1번, 2번 영역에 해당하니까 Q 차집합 P 같은 경우에는 2번 영역이 남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다음 여기 이것도 쉬우니까 금방 합시다. 자, 119번. 자, A는 X는 저 범위에 있고 그 다음에 B는 요렇게 있을 때. 자,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정과 결론을 따졌을 때 가정이 더 큰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3까지가 여기 있는데 결론 가정이 더 크다 이렇게 했죠. 가정이 더 크게 되려면 이런 느낌이면 제일 보기가 좋죠. 그래서 A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이게 제일 보기가 좋기는 한데 A가 1일 때 아닐 때를 우리가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A가 만약에 1이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을 포함 못 시키나? 이거죠. 포함 다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빼먹는 거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A는 1이랑 같아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같은 느낌으로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2부터 3까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가정과 결론이 있다.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B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이게 확실했죠. B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사이즈가 똑같아지죠? 똑같으면 자기 자신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죠? 포함 못 시키는 원소는 없잖아. 일단 만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해했습니까? 왜냐하면 집합은 자기 자신을 항상 포함하는 거니까 우리는 b가 마이너스 1이라 하더라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a의 범위, b의 범위. a의 최대값은 1이겠고요.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다음 여기 마찬가지. 자, 121번 같은 경우에는 필요 조건일 때라고 이야기를 했죠. 필요 조건은 가정과 결론을 비교해 봤을 때 가정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역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0, 1 때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식을 쓰면 가정과 결론을 따졌을 때 필요 조건은 가정이 더 크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역을 만들어 놓으면 결론이 더 커지는 거지. 괜찮습니까? 결론이 더 크다는 건 참임명제가 되는 거죠. 참임명제라는 건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 식이 참이어야 된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참이어야 한다. 마이너스 2 집어넣고 k값 찾으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어떤 명제가 만들어졌을 때 필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그 명제를 손대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어떤 명제를 만났을 때 그 명제의 부정, 대우, 역 이런 것들을 배운 이유는 니네가 이 문장을 살짝 바꿔봐라. 바꿨을 때 어떤 식으로 니네가 잘 사용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단 문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우면 좋은데 여기 좀 뭐야 그냥 그러니까 그 3단 문법 했나? 안 했지? 책이 없어서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있어? 어디 있냐? 더 뒤에? 앞에 있어? 어디 있냐? 뭐야 내가 이 부분 설명 안 했는데? 들어보니까 역과 대우는 설명했어요? 안 했어? 왜 말 안 했어? 그럼 내가 역과 대우부터 안 한 거야? 내가 여기서부터 안 한 거야? 왜 말 안 했어?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읽는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잠깐 읽어보세요.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한 5분 줄게.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있을 경우에 Q라는 집합이 더 크면 참임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역이라는 거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부정과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역은 반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반대가 뭐냐면 가정과 결론의 반대예요. 알겠죠? 부정은 이걸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반대라는 건 위치를 바꿨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임명제라면은 Q라는 집합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역을 만들면 일반적으로 거짓인 명제가 돼요. 알겠죠? 그런데 참임명제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가 참임명제인데 역도 참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가정과 결론이 사이즈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본 명제가 참이면 일반적으로 역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역도 참이 되고 싶다면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가정과 결론의 집합이 같아야 한다. 그래야지 뒤집어도 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필요 충분 조건의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대우.
대우는 어떤 거냐면 역도 하고 부정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대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대우는 뭐냐면은 P면 Q이다 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을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Q고 여기가 P일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그러면 not Q라고 이야기하면 Q가 아닌 거니까 1번이 되는 거죠. 1번 영역에 해당하고, not P라고 이야기하면 1번, 2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사이즈로 봤을 때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냐면, 본 명제가 식이 좀 복잡해, 이상해, 문장 구조가 어려워 했을 경우에 대우를 쓰면은 식이 좀 이뻐 보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 아니면 x는 3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문장 구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뭐가 아닐 때라고, 아닐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어려워서 이것에 대한 대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x가 3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쉬워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집합 구조로 따졌을 때는 결론이 더 큰 집합이기 때문에 참인명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이 그림을 만족하기 때문에 대우를 만들었을 때 영역을 비교해도 항상 이걸 만족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 되고 명제가 거짓이 되면 대우도 거짓이 된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대우를 썼을 때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증명하는 방법 중에도 대우법이라고 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기류법이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기류법은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대우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니네는 요걸 한번 봅시다. 97번. 어떤 명제의 역이 참일 때 이거는 이제 문장만 잘 읽어보면은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이 참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역을 만들어 보는 거죠. 역을 만들어 보면 not Q이면 P다가 참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역이 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not Q이면 P다. 이게 참인 명제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이게 Q의 여집합인데 Q의 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 꼭 Q를 그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도 괜찮다. 요 말이죠. 이렇게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영역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걸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에 대한 대우도 참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not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무조건 참이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에 대한 대우도 꼭 참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만 되죠? 그 다음에 이 명제 여기 참이라면 참이 되고 싶다. 그래서 x가 2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8도 이제 0이다. 이게 만족되고 싶은 거니까 x에다 2 넣었을 때 참이 되고 싶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음 3단문법. 자, 3단문법은 뭐냐면 나는 사람은 죽어. 나는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 P, Q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라는 사람은 사람이다. 그냥 사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참임명제예요. 사람, Q, 죽는다. 죽는다는 거는 모든 동물은 다 죽죠. 사람도 죽고 뭐 식물도 죽고 뭐 동물도 죽고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들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명제는 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명제가 참이라면은 가정과 결론의 입장으로 따졌을 때는 이 결론이 더 커야 된다. 죽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랑 사람을 모아놓으면 사람은 죽는 것들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R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P는 R에 들어간다. 맞는 말이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왜 배우냐? 이거는 추리 같은 문제 할 때 써먹는 거죠. 추리 문제 한번 해볼까요? 요런 거. 자, 385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385번 문제를 푸는 느낌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잠깐만 기다려.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100%의 확률로 내요. 무조건 한 문제는 냅니다.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초등학생들 추리 문제집 같은 거 보면 많죠. 이런 느낌. 자, 그럼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 문장을 이어나갈 때 참인 명제만 이어나가요. 알겠죠? 그래서 3단원법을 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요. 이거는 이거. 그럼 얘는 저거.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R이면 S이다. S이면 K이다. 근데 K이면 Q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내가 만들어낸다. 됐죠? 그러면 P면 Q이다 참, P면 R이다 참, P면 S이다 참, P면 K이다 참.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문장을 계속 참의 문장을 내가 글로 써내려 나가는 게 아니야. 화살표를 내가 잘 이어주면은 그 화살표를 타고 참인 명제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Q이면은 K다. 이거 참이의 거짓이에요.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예를 들면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거짓? 자, 이 명제는 참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내가 화살표를 그어주는 거는 참인 명제만 가지고 그어주는 거예요. 참인 명제만 가지고. 이걸 집합구조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까지만 할까? 어렵나? 자, 이걸 집합구조로 설명하자면 P라는 집합이 있고 이 명제가 참이면 결론 Q가 P를 포함해야 되고 Q는 R이라 그랬으니까 R은 Q를 포함해야 되고 R은 S라고 이야기했으니까 S는 R을 포함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P이면 Q이다, P이면 R이다, P이면 S이다, Q이면 R이다, Q이면 S이다, R이면 S이다가 다 참인 거예요. 어렵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3단 문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러니까 P가 Q라고 그랬는데 Q는 R이라고 그랬으니까 P를 R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요렇게도 한번 보고 요렇게도 한번 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건데 이상합니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한 말? 이거 이해돼요? 이거를 보고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P는 Q, P는 R, P는 S, Q는 R, Q는 S, R은 S 이걸 다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화살표를 따라서 타고 가기만 하면 된다고. 어렵나? 이해돼요? 화살표 방향이 참인 방향이에요. 괜찮니? 그래서 요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건데 화살표 방향이 참이라 그랬어. 잘 생각해라.
S이면 K다라고 했는데 K면 또 Q래. 자, Q이면 K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가도 참, 이렇게 가도 참, 이렇게 가도 참이니까 이렇게 가서 참인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러면 K면 Q다. 이렇게 타고 가는 거니까 참인 거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면 사실 Q랑 K는 같은 거다. 어렵습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명제가 참이고 그 명제의 역도 참이 되면은 사실은 그 두 개의 집합은 같은 집합이다. 이해됩니까? 어렵나? 어려우면 그냥 좀 넘어갈까요? 자, 다시 다른 거 봅시다. 좀 쉬운 문장 있으면 여기 쉬운 문장 이 없죠? 요걸 그냥 합시다. 요거 101번 봅시다.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어떤 명제가 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참인 문장을 이어나가는 걸 보고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한데, 여기에서는 P이면 Q, not Q이다 가 참이에요. 그럼 이것에 대한 대우,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항상 참이에요. 그 다음에 R이면은 Q이다. 이게 참이라면은 이것에 대한 대우 not Q이면 not R이다. 이 두 가지 명제는 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면 짧으면은 이거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R이면 Q래. 근데 Q면 not P래. 그러면 R을 보고 not P라고 이야기하는 거 괜찮겠는데 이것도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어떤 명제가 참이면 이것에 대한 대우도 참이죠. P이면 not R. 이건 여기서 연결할 수 있겠죠. P면 not Q이고 not Q이면은 not R이라고 했으니까 P는 not R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명제가 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참인 명제가 총 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지선다에서 나머지 하나 찾아내는 거는 니네가 할만하죠. 자, 그래서 102번도 니네가 스스로 할 수 있겠고요. 자, 대우법. 대우로 증명하는 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3번 봅시다.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가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자,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우를 쓰면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대우를 써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부정까지 한 거. 그래서 n이 홀수라고 그랬으니까 n을 뭐 2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대입 그러면 2k 플러스 1의 제곱은 4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 되니까 2에 2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돼서 2에다가 뭘 곱하는 거니까 여튼 얘는 짝수다. 짝수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결과는 홀수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이 맞는 말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대우법인데 대우법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증명법이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류법. 기류법은 어떤 거냐면은 부정을 이용하는 건데 부정을 이용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본 명제가 참이다. 명제가 참이면은 부정을 하면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명제가 거짓이다 이랬을 때 부정을 하면은 어떤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부정을 해봤어. 부정을 해보고 식을 이제 쭉 이어나가는 거지. 식을 쭉 이어나갔을 때 모순이 생기는 거죠. 오류. 내가 이 계산하는 이 법칙에 오류는 없어. 나는 잘 계산을 해왔어. 잘 계산을 해왔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결과에 오류가 생겨.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을 해서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원래 문장은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기류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거는 유명한 거니까 외우세요. 알겠죠? 외워야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자, 루트 2가 증명해라.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 루트 2를 무리수가 아니라 하죠. 실수해서 무리수가 아니면 그냥 유리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루트 2를 P분의 Q라고 내가 선택을 한 거죠. P랑 Q는 서로 소인 정수고 P는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수든 분수라면은 분모와 분자에 서로 소인 정수를 쓰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모는 0이 아닌 걸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분수를 썼어요. 이 분수를 쓰고 나서 여기 양변에 P를 곱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자, 얘랑 얘랑 각각을 했습니다. 그럼 양변을 제곱해도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2에다가 P의 제곱을 곱한 거기 때문에 Q의 제곱은 짝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숫자를 제곱했는데 짝수가 된다? 그럼 그 숫자는 짝수여야만 돼요. 홀수를 제곱했을 때는 짝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짝수를 제곱했을 때만 짝수가 된다. 그래서 Q는 짝수구나. Q가 짝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Q 대신에 뭐 2K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는 거죠. 짝수의 표현이니까 대입. 그러면 2P의 제곱은 4K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양변의 2를 나누고 P의 제곱은 2K의 제곱.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2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 거라서 짝수구나. P의 제곱이 짝수구나. 그러니까 P도 짝수구나.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서로서라는 이야기에 모순이 생겼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산했던 이 계산 과정은 큰 무리가 없고 잘 했는데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모순이 생긴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순이 생겼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내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원래 문장은 참이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부정한 게 잘못된 거니까 원래식이 참이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05번에 루트 2 플러스 1은 무리수이다, 이거를 요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분수로. 시작. 한번 해보세요. 루트 2 플러스 1은 무리수이다를 이런 분수의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풀이 말고. 절대로 분수구나.
Q-P가 얼마인지 모르는 그냥 정수겠죠, 정수. 그래서 정수니까 K라는 숫자로 내가 바꿔도 상관없죠. 어차피 정수라는 것만 알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P도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Q도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P도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왜 얼마인지 모르는 정수, K. 이렇게 바꿔서도 상관없죠. 이렇게 쓰는 순간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또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루트 2를 이야기할 때 P와 K 사이에 뭐 서로서로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서로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아 물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Q-P가 P와 서로서가 돼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멈춰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루트 2는 무리수인데 얘는 분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여기 밑에 있는 풀이법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모순을 좀 더 이끌어내는 모순까지 나타내게 만드는 그런 풀이까지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필요조건, 충분조건은 좀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 123번 문제 봅시다. 이거 하고 잠깐 니네 문제 푸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설명 좀만 더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서 방금 전에 내가 했던 화살표 따라가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3단원법에서 쓰이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그 3단원법에서 쓰이는 내용을 충분조건 또는 필요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거짓인 명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참인 명제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여기에서는 필요조건이 나와 있는데 필요조건은 참인 명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참인 명제가 되려면 결론이 더 커야 되는데 필요조건은 가정이 더 크죠. 그러면 P면 Q이다는 충분조건이니까 이건 참인 명제인데 Q이면 R이다는 필요조건이니까 거짓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거를 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내 맘대로 바꿔도 된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역과 대우를 배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참인 명제를 본인이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라. 됐죠? 자, 그 다음에 R은 S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바꿔서 이렇게 쓰면은 참인 명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S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 마찬가지로 Q랑 S랑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써도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참인 명제는 화살표 따라가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Q는 S라고 했으니까 S라고 쓰고 S는 R이라고 했으니까 R이라고 쓰고 R은 Q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간 거죠. 괜찮습니까? 화살표 방향으로는 참인 명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다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Q면 R이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화살표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R은 Q다. 괜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살표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 말은 Q랑 R이랑 같은 거다. 그러면 S는 R이다. R은 S다. 이거 참이의 거짓이에요. R은 S다. R은 S다. 참이의 거짓이에요. 참이의 거짓이야? 참이겠죠. R은 Q를 가고 Q가 해서 S를 가면은 R은 S다. 참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S랑 R도 같은 거다. 그 말은 뭐냐면 Q랑 S랑 R은 같은 거다. 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P는 S이기 위한이라고 있으니까 P는 S이기 위한 얘네 셋은 같은데 얘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건 뭐야? 총을 쏘는 건 충분이고 피를 흘리는 것은 필요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예요. 아시겠죠? 결론이 더 커서 참인 명제가 되면은 충분, 가정이 더 커서 거짓이 되면은 필요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 풀도록 합시다. 시작. 자, 시작합시다.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사실 산술기하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이 내용의 한 70%는 산술기하에 관한 내용이다.
산술기하는 앞으로 니네가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식이 될 텐데 산술기하가 절대부등식이어서 절대부등식은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항상 만족한다는 건 어디다 갖다 써도 괜찮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항상 참이니까. 그래서 갑자기 다른 문제를 풀다가 산술기하가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니네는 그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산술기하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익숙하게 다가오지는 않거든. 식은 복잡하지 않은데 써먹기가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라 라는 겁니다. 절대부등식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A가 실수라면 완전 제곱식부터 시작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애들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데, 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냐면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4분의 1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의 제곱, 이런 느낌으로 B의 제곱을 쪼갤 수 있으면 이거 세 개를 묶어서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모양을 잡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를 더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면 이런 느낌을 가지는 모양 중에 또 곱셈공식 중에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A, B, C가 똑같지가 않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많아. 절대부등식은 많아요. 많은 거 어떻게 다 배우겠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러면 이제 절대부등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통 문제를 푸냐면 0과 비교하는 것들은 별로 안 나오고 서로 비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A와 B의 크기 비교, 이런 느낌으로. A는 B보다 클 거야. 진짜로 크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떤 식으로 푸느냐? 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 양수라면은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뺄셈.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을 때 빼보았다. 그렇죠? 빼보니까 0보다 크네? 그 말은 A가 B보다 큰 거예요. 요거예요. 자, A랑 B랑 빼보았다. 0보다 작네? 그 말은 A랑 B랑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A랑 B랑 빼보았는데 0이랑 같네? A랑 B랑 같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떤 숫자 실수 A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A라는 숫자는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0보다 작거나 0이랑 같거나 0보다 크거나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족해야 돼 라는 의미예요. 실수라면. 맞잖아요, 그죠? 실수라면은 이 집합에 들어가든 이 집합에 들어가든 이 집합에 들어가든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A가 실수고 B도 실수라면은 A 빼기 B도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A 빼기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은 무조건 양수라는 거죠. 수를 빼면은 무조건 양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수가 뭐 마이너스 2, 큰 수보다 더 작은 거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은 무조건 양수 값이 나온다 이거. 알겠습니까? 이게 양수에서 양수를 빼는 거든 양수에서 음수를 빼는 거든 음수에서 음수를 빼는 거든 결과는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빼본 거지. 빼보니까 양수네. 그럼 이게 큰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리수 처음 배울 때 이런 거 배우죠. 루트 5랑 루트 7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루트 7이 더 큰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루트 5 플러스 뭐 1이랑 그 다음에 루트 17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도 되나? 자, 이거 계산하면은 2점 얼마에다가 1을 더하니까 3점 얼마. 얘는 4점 얼마에다가 1을 빼니까 3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크기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까지 하면 숫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좀 다른 숫자로 바꿀게요. 루트 20 이렇게 하면 좀 더 쉽죠. 자, 루트 20도 어차피 4점 얼마니까 4점 얼마에서 1을 빼면 3점 얼마. 그래서 누가 더 큰지 모르겠다. 그래서 빼본 거죠. 이렇게 빼보니까 루트 5 플러스 1에서 가로를 풀자. 마이너스 루트 20 플러스 1 이렇게. 루트 20은 2루트 5겠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2 마이너스 2루트 5가 나왔고 이 계산 2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왔고 얘는 0보다 작다 이거. 괜찮아요? 빼보니까 0보다 작네. 빼보니까 0보다 작네. 그 말은 누가 더 크다? 뒤에 있는 게 더 컸다 이거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다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뺄셈으로 우리는 크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뺄셈으로 크기를 비교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값이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랑 절대값 A 플러스 B랑 이거에 대한 크기를 비교하고 싶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제곱을 해서 뺍니다. 자, 다시 제곱을 해서 뺄 수 있는 거. 제곱을 해서 뺐을 때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둘 다 양수여야 돼요. 알겠죠? 양수끼리는 제곱을 해서 빼는 게 가능해요. 음수 양수 섞여 있으면은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가 있다. 제곱하면 4가 되고 25가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2를 제곱해서 4가 된 건지 5를 제곱해서 25가 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수가 섞여 있다라면 복잡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양수일 경우에만 제곱해서 뺀다. 왜냐하면 A라는 숫자가 있고 B라는 숫자가 있을 때 A가 더 크다. 둘 다 양수야. 그렇다면은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A 제곱이 커야 된다. 큰 수끼리 제곱을 했으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건. 자, 다시 한 번 더. A랑 B가 있다. 이렇게 된대. 양변에 같은 거 곱해도 뺀다고 배웠죠, 양수는? A의 제곱은 AB보다는 커야 된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다시 이 상태에서 양변에 B를 곱하자. AB는 B의 제곱. B를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는 커야 돼요. 괜찮죠? 자, 이런 건데, 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방법도 원래는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떤 거냐면, 제곱해서 크기 비교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원래 A가 B보다 크면은 A-B는 0보다 커요. 그죠? A-B는 0보다 커요. 양변에 A를 곱했다. 그러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AB는 0보다 커요. 괜찮죠? 그 다음에 양변에 B를 곱했다. 그러면 AB 마이너스 B의 제곱 0보다 커요. 자, 얘도 양수죠? 얘도 양수란 말이에요.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은 A의 제곱 없어지고 뭐야? 마이너스 B의 제곱. 양수 두 개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맞습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계산해 보니까 0보다 커요. 그 말은 A의 제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요즘 교육과정에서 다 빠졌어요. 이게 전전 교육과정.
그래서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의 그 계산법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냥 이런 거 계산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둘 다 양수일 경우에 A가 더 큰 상황이라고 한다면 큰 수를 제곱한 것과 작은 수를 제곱한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큰 수를 제곱한 게 크다. 이게 양수에서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음수에서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 둘 다 제곱해보면 작은 게 더 커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곱해서 빼볼 건데 여기 절대값 A 플러스 B를 제곱하라고 하면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거를 이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잖아요. 루트 A의 제곱이랑 절대값 A는 같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조건 A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도 마이너스 2 루트 5의 제곱은 5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옵니다. 밖의 제곱은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빼요. 그런데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면 2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마이너스 붙여서 빼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5의 제곱은 양수니까 그대로 써라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제곱과 밖에 있는 제곱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건 이렇게 안에 있는 제곱과 똑같은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밖에서 제곱을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밖에 있는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전개해 봅시다. 자, 제곱에서 빼볼 거예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B의 제곱. 여기는 이제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A의 제곱이지만 절대값 A가 루트 A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밖에 있는 제곱과 루트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A의 제곱과 똑같다는 거지. 잘 생각해보면 A가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제곱한 것과 그냥 A를 제곱한 거는 당연히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A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간에 그냥 제곱시키든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제곱을 시키든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옵니다. 괜찮죠?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자,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2에 자, 여기 절대값 A랑 절대값 B는 절대값의 A, B로 합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절대값의 A, B로 합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절대값 A랑 절대값 B는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이니까 루트는 합칠 수 있죠? A의 제곱, B의 제곱.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만약에 이 값이 0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AB가 양수고 양수면은 뺐을 때 0이 되는 거고 AB 값이 음수가 된다면 음수에다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양수 값이 된다. 그래서 0보다 커지겠죠. 얘는 항상 양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항상 얘가 크겠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곱을 해서 빼보니까 이걸 만족하는구나 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제곱에서 빼는 방법밖에 없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 A분의 B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건 가분수였다 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B가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A분의 B를 만들었을 때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분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더 큰 겁니다. 그 다음에 A분의 B를 만들어 봤을 때 1이랑 같다 라는 건 A랑 B랑 같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크기 비교는 웬만한 건 다 돼요.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해서 이 식이 참이냐 거짓이냐
를 판단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거의 다 뭐 산술기하 아니면 코시-슈바르츠인데. 자, 산술기하. 에어컨 자, 산술기하. 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에요. 자, 산술 평균은 뭐냐면 숫자를 평균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숫자들의 평균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니네가 써왔던 평균인데 서로 다른 숫자들을 하나로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5, 7, 9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의 평균을 내라 했을 때 이게 7이겠죠. 7 평균은. 그랬을 때 여기가 비어있는 부분이 되고 여기가 남는 부분이 되는데 남는 부분을 비어있는 부분에다 채워주면은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숫자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해주는 걸 보고 우리는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숫자를 다 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산술 평균이라는 건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을 때 얘네들에 대한 평균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됐죠? 이게 산술 평균이에요. 이 기하 평균은 뭐냐면 넓이에 대한 평균입니다. 넓이에 대한 평균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는 16이죠. 이 넓이에 대한 평균 값인데 넓이가 16이면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면의 길이는 4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하 평균입니다. 넓이가 똑같아지게 만들어주는 숫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보죠. 산술 평균은 이때까지 니네가 해왔던 모든 평균이 다 산술 평균이니까 기하 평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올해 2억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2억을 벌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올해 2배를 벌어서 총 4억을 벌었고 내년에는 4배 정도 벌 것 같아. 그래서 16억을 벌 것 같은 겁니다. 이걸 예상할 수 있다. 1년에는 대충 몇 배 버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산술 평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2배, 4배에서 더한 다음에 이로 나눴을 때 3배 정도 버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억에서 3배 벌면 6억 6억에서 3배를 벌면 18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3배씩 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배와 4배를 합쳐서 총 8배가 증가하는 거니까 1년에 루트 8배 그러니까 2루트 2배 증가한다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4루트 2 그래서 2루트 2배에서 16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평균적으로 증가한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2랑 4 가지고 산술 평균 계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2 더하기 4 나누기 2를 하는 거고 기하 평균 구하세요 하면은 2 곱하기 4에다가 표를 씌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넓이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가 2, 여기가 4. 넓이는 8. 그래서 넓이가 8인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이게 기하 평균. 이게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같게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산술 평균은 2랑 4가 있으면 이런 느낌. 2랑 4가 있으면 여기서 1을 떼서 여기에 주는 느낌. 그래서 높이, 길이를 갖게 만들어줘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산술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어떨 때 쓰느냐? 자, 산술평균은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는 항상 이걸 만족하더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는 항상 이렇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이게 옛날 사람들이 만들 때는 음수라거나 아니면은 뭐 허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만든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에서만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좀 더 발전시켜서 다른 느낌으로 쓴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마음껏 써도 되는데 산술기하는 양수에서만 써야 된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누가 큰지를 내가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이걸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큰지 몰라서 빼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a라는 애는 루트 a의 제곱과 같은 거고요. b라는 애는 루트 b의 제곱과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분자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0이랑 같은 거. 0이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루트 A랑 루트 B가 같아야 된다. 루트 A랑 루트 B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랑 B랑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같을 때 우리는 0이랑 같아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 0과 같아지는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부등식에서는 경계선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했을 때 그 뭐가 될 때는 언제냐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0과 같아지는 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 플러스 y가 뭐 8일 때 x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자, x랑 y는 양수. 이렇게. 자, 초등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제 x랑 y랑 숫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x랑 y 집어넣고 1, 7, 2, 6, 3, 5 4, 4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보는데 4, 4일가 제일 크지. 16 괜찮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 그 다음 중학교 때는 어떻게 푸느냐? x를 넘기죠. 그러면 y는 8-x 그래서 y 대신에 8-x를 넣으면 이렇게 식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x 얘는 위로 볼록하고 추계방정식이 x가 4일 때죠. 그래서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최대 16 이렇게 2차 함수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산술기하를 배웠으니까 산술기하로 식을 써보면 x 플러스 y 자 여기 산술기하를 쓸 때는 양면에 2를 곱해서 쓸 거예요. 분수식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크거나 같다 2 루트 xy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x 플러스 y가 어디 가서 8이라 그랬으니까 8 대입하는 거죠. 이게 8이면 양면의 1을 나눠서 4 이렇게 양면을 제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xy의 최대값은 16일 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럼 xy가 16이 되고 싶다. x랑 y는 뭐여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얘네 둘이 같을 때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가 최대가 있으니까 4, 4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 중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고등학생의 방법으로 또 풀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술기하 문제를 풀 때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또 있냐면 이런 거
그래 이거 맞지. 자, 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때의 x값도 구하시오. 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가 되려면 x가 0보다 커야 되고 이게 양수가 되려면 x 플러스 4분의 9가 양수여야 될 겁니다. 그럼 x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이해났습니까?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큰 상태다. 에서 출발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데 얘만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여기 식이 좀 복잡해지죠. 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모양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잘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등호가 있을 때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괜찮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어떤 식으로 바꿔주냐면 이렇게 모양을 바꿔줘요.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를 추가해서 이쁘게 모양을 정리해줍니다. 여기. 그래서 산술기하를 마이너스 4를 뺀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요. 마이너스 4는 나중에 챙겨주면 되니까 x 플러스 4 x 플러스 4분의 9는 크거나 같다 2루트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9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x 플러스 4 x 플러스 4분의 9는 6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까지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4를 해준다. 뭐야? 마이너스 4는 6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 숫자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얘와 같아지는 거 항상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겠대요. 알겠죠? 부등호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건 항상 경계예요. 알겠죠? 그 경계선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그럼 이걸 만족할 때 x값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산술기하를 내가 이야기하면은 얘랑 얘를 가지고 먼저 하잖아요. 그죠?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라는 건 나중에 추가를 하는 거지 산술기하를 만족하는 식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산술기하를 만족하는 얘와 얘가 같을 때가 최소다라는 거. 그래서 x 플러스 4와 x 플러스 4분의 9가 같을 때가 최소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데 같아지는 건 얘네 둘이 같을 때예요. A랑 B. 여기서도 x 플러스 4와 x 플러스 4분의 9가 같을 때가 산술기하에서 최소를 만족할 때의 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x 플러스 4의 제곱이 9가 되고 싶은 거니까 x 플러스 4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죠. 그럼 x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7 문제 잘못됐네. 그죠? 문제를 잘못냈어요. x 값이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푸는 것이다. 니네들 이 모양 맞추는 것에 좀 집중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산술기하처럼 절대 부등식인데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또 뭐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냥 항상 이걸 만족한다라는 거고 이거 증명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이걸 전개해서 빼보니까 완전 제곱식이 된다. 합시다. a의 제곱 x의 제곱 a의 제곱에 y의 제곱
b의 제곱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에 y의 제곱 빼기 자 이거를 빼보면 a의 제곱 x의 제곱 2ab xy b의 제곱 y의 제곱 자 빼보았다 빼보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죠 a의 제곱 y의 제곱 이걸 먼저 써주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의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 마찬가지로 경계선 자 같아지는 위치를 찾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y랑 bx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양변을 ab분의 1 곱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a가 약분되면서 b분의 y가 되고 여기서는 b가 약분이 되면서 a분의 x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b분의 y랑 a분의 x랑 같아야 됩니다 여기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아야 한다 라고 식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문자를 찾는 게 이제 최소가 되는 좌표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제에서 나오는 거냐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3일 때 2x 플러스 3y의 범위를 구하죠. 이렇게 나오는 문제에서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했으니까 원의 방정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 그려놓고 이걸 직선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죠. 2x 플러스 3y를 K라고 했을 때 직선과 원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음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얘가 이걸 만족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접할 때와 여기 접하는 사이 여기를 구할 때 K의 범위가 나타난다 라는 건데 이렇게 풀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절대부등식 문제에서 코시-슈바르츠 문제를 푸는 건데 저런 식으로 그림 나오고 그림에 있는 K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그냥 이거 도형 문제구나 하면서 그냥 도형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코시-슈바르츠를 쓰면 쉽다 라는 겁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공식이 그냥 바로 존재를 해요. 이걸 보고 A, B라고 생각을 한다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2x 플러스 3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4, 9, 13 되고요. x의 제곱, y의 제곱 13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3의 제곱이면 이게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3y의 범위는 마이너스 13부터 13 사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와 y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최대값을 만족하는 x랑 y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같아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2분의 x랑 3분의 y랑 같아진다 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x랑 y를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다 설명하는 것 같으니까 보죠. 자 여기 129번 자, 산술기하를 써봅시다. a분의 2b, b분의 8a 크거나 같다 2루트 a분의 2b, b분의 8a 해서 a 약분하고 b 약분하고 루트 16이니까 4겠죠. 그럼 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8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니네가 해야 되는 건 8이 될 때에 A와 B는 얼마야? 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것보다 그때의 A, B를 말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131번 마찬가지. 자, 곡으로 되어 있죠. 산술기하는 곡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덧셈의 형태여야 돼서 식을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4AB 플러스 1 플러스 4AB분의 1 해서 4AB 플러스 AB분의 1만 먼저 산술기하를 써보면 AB가 약분되죠. 그래서 4AB 플러스 AB분의 1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나는 양면에 똑같이 5를 더하는 것까지 원한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원하는 애의 최소값은 9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 133번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는 멘트가 있죠. 그래서 양수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구나. 산술기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산술기하 문제는 풀면 아시겠지만 a 플러스 b는 2루트 ab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 a 플러스 b, ab 이런 모양이 나오면 산술기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코시슈바르츠는 다 제곱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제곱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코시슈바르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x 플러스 5y라는 모양은 여기에 존재하는데 문제에서 xy라는 모양이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코시슈바르츠를 쓰는 게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산술기하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2x 플러스 5y는 2루트 10x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y 대신에 10 대입하면 된다. 요겁니다. 자, 다음 얘는 이제 코시슈바르츠를 쓰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저기 모양 보고 여기에서는 a 값이 2고 b 값이 1이구나. 저기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정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문제 보세요. 시간 조금 남았네.